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배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 법과사회 14회차잖아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학기가 드디어 끝났어요. 이번 학기에 이제 전업학생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일이나 육아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학기에 실습 갔다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러모로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실습까지 갔다 오시는 게 되게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또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한 학기 되게 즐겁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만 또 나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좋은 기회로 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이 한 학기가 마무리되면 약간 마음에 안도감이 오지 않나요? 저도 일하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실 일하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긴 한데, 공부하면서 약간 진짜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기 개발도 하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게 너무 즐거웠는데, 물론 이번 학기는 여러분이 그게 좀 안 되시긴 했을 거예요. 저희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이제 그런 전환점 이런 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면 방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의 여유와 쉴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학 잘 푹 쉬시면서 잘 보내시고요. 그렇게 이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학기 이제 가실 분들은 잘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오늘 저희 법과사회 과목이잖아요. 이게 법과사회가 사실은 헌법부터 이제 민법, 형법, 행정법 여러 가지 상법 다 거쳐가지고 노동법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법들을 다루느라고 좀 고생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사실은 다 다루지 못했어요. 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제가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실은 노동법에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시거나 이미 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은 어떤 걸 아시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이 좀 핫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가시면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들하고 조금 맥이 닿는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학교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보고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옆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학교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례까지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되게 이게 아주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또 혹시 누군가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번 학기 같이 잘 한번 마무리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의의나 종류, 왜냐면 이게 법률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들어오게 됐는지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우리가 이제 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법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을 개정하는 거 정말 어려운 절차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아주 디테일하게 법률에 넣게 되면 오히려 그 넣은 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 내용들 외에는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규율된 내용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은 사실은 그 개요를 잡는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규정하기보다는 원칙이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규율을 하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이하의 다른 규율들을 만들거든요. 혹은 이제 주무부처가 있잖아요. 정부에도 그 주무관청이나 부처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는 사례들은 이제 보통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분쟁이 있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한 좀 유용한 요소여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인데요.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상하죠. 회의인데 한 명만 빼놓고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을 할 걸 지시한 거죠. 이거 진짜 아이들도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말하자면 되게 따돌림을 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그 회의의 내용이 저 사람 내쫓을 거니까 따돌림을 해. 약간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나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책상을 치우고 이 직원분을 창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는 거죠. 그럼 이분 어디서 일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따돌림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한테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집단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이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은 견딜 수 없으니까, 그죠? 어디서 뭐 앉아있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직장 내 괴롭힘일까? 그냥 요건 이런 거 다 말고 느낌을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런데 법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이 네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행위자인데요. 행위자의 이제 임원, 이 지시를 한 사람이 무려 임원이었어요. 전무님이셨거든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전무님이 이런 행위를 하셨고, 피해자는 누구냐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분이 이제 육아휴직을 갔다 오니 되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뭐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육아휴직을 갔다 와?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고, 이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예요. 그리고 나서 행위 요건이 별도로 3가지가 더 있거든요. 뭐냐면 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2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할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 자세하게 볼 거니까 일단 요건에 맞는지만 볼게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이 전무님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우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 일단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한테 굉장히 부당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휴직 전과 같은 혹은 동일한 수준의 이제 그 업무 혹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이제 복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직한 직원을 상대로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무님께서 책상을 치우시거나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업무상 적정 범위가 아닐 거잖아요. 넘은 거 맞죠? 그리고 이분의 이런 행위 때문에 이 피해자가 결국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거죠.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거잖아요. 이분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뭔가 이제 각종 괴롭힘을 다 하신 거니까, 그런 따돌림을 지시하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요건을 다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육아휴직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위반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처벌을 실제로 이분이 받으신 거예요. 사안에서도. 자, 그럼 2번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의류회사 디자인 팀장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 의류회사에서 뭘 해야 되냐면 조만간 이제 하계, 여름이죠. 신상품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팀원들한테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빨리 해와봐 하고 지시를 하겠죠. 그랬는데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를 한 거예요. 팀장님한테. 근데 이게 뭔가 그 컨셉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해와 한두 번이죠. 이게 너무 이분이 힘든 거예요. 업무량이 늘어났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누가 이렇게 했다, 이게 내가 괴롭힘일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일까?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례는 좀 답변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같이 볼게요.
행위자는 디자인 팀장님이시고요. 피해자는 디자인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위자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뭔가 이제 이런 진정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당했어 라고 주장하는 분을 피해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를 한 사람, 객관적인 행위를 한 분을 행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예요. 요건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어때요? 팀장님이잖아요. 당연히 직장에 지위가 있고 더 위에 있는 분이니까 우위를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 어떨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봅시다.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서 업무를 독려하고 평가를 하고 지시를 이제 수차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회사에서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와, 저 팀장님 진짜 너무한다. 저 되게 이례적인데? 이렇게 보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특히나 신상품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런 정도는 다 용인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세 번째 요건 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 악화시켰나요? 있죠. 왜냐면 계속 다시 해야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악화됐어요. 스트레스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 요건 3개 중에서 1번하고 3번 요건은 오케이. 그죠? 그렇지만 2번 요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뭔가 이 팀장님께서 이 달성을 위해서 신제품 관련된 발표의 달성을 위해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 업무 지시를 하면서 굉장히 부당한 뭐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별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정말 업무를 위해서 어떤 적정 범위를 넘지도 않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 그냥 딱 보면 뭐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직장에서 괴롭힘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걸 왜 해야 되지? 아니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왜 법에 들어와? 뭐 학교 폭력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뭘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보신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건데요. 제가 가져온 기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태움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간호사업계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이제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제 이런 직업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고 이 직업을 그만둘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었든 아니면 뭐 다른 직업을 가기가 좀 어렵다든지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이게 본인의 꿈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내가 견디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 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직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걸 해고의 요건으로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전무님처럼 내가 쟤를 내보내야 되는데 쟤는 정직원이니까 해고를 하자니 해고 사유도 없고 뭔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이제 그런 진정이라든지 소송을 제기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하는 거죠.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업무상 굉장히 부당한 지시를 하고 뭐 쉴 틈도 없게 만들고 거기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뭐 폭행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직장을 그만두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법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의사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제 이게 2018년부터 도저히 이제는 이거는 가만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나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18년 12월 27일에 본회의 의결이 된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제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나서 간담회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법안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물론 이제 이 법이 아주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이제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또 그런 측면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가장 중요한 법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던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노동에 관한 부분들은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이런 거 말고요. 노조는 노조 관련된 법률이 별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의 이제 근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회사와의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휴가나 휴게 같은 것들, 취업규칙 같은 것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로기준법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이게 작년에 1월 15일에 신설이 됐어요. 자, 내용 봅시다.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아까 요건이에요.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게 지금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신설은 1월 15일에 됐고 시행은 7월부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7월에 약간 대혼란기처럼 정말로 관련된 진정이라든지 이제 소송 제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좀 많았고요. 실제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현재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일단은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잖아요.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금지만 하고 마는 거죠. 금지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법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보실게요.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의 대상은 사용자예요. 사용자.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봐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 없이. 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요, 잘 보시죠.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거나 아직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근로자가 신고를 한 거죠.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하면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근무 장소의 변경. 왜냐하면 내가 이 지금 팀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이 팀에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도저히 일할 수 없고 정말 저 사람을 보고 뭔가 회사를 간다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배치 전환이라든지 유급휴가, 그 위쪽이죠. 유급휴가 명령 등. 왜냐하면 뭔가 무급휴가라고 하면 이제 이분이 피해자인데 아무런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쉬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자기 팀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만 빼고는 이 팀 되게 좋고 분위기 너무 좋고 견딜만 하고 이 팀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 회사를 다니고 싶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팀을 변경하게 되면 이 일을 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장님이 아 근데 너 저 사람 보기 싫잖아, 네가 옮겨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4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이에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제 조사를 했더니 아 진짜 괴롭힌 거예요. 그럴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 장소를 변경을 해주거나 배치 전환해주거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걸 해준다는 거죠. 제 5항 보시면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요.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혹은 이게 지금 심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방치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는 몇몇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행위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고한 근로자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휴 다 누구나 견디는 건데 왜 이렇게 회사에 분란을 만들지? 아니 이거 내가 볼 땐 별일도 아닌데 그게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피해 당한 걸 신고한 직원을 굉장히 난처하게 하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당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더 소문만 이렇게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죠. 심지어 해고를 당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풍기문란이라던가 이제 직장 질서에 관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전체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결국 인재 어떤 영입이나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직원들을 다시 교육하고 채용하고 하는 것들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사람 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는 그 내용도 있어요.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워낙에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이것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때 취업규칙 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 부분이 신설된 거거든요. 보실게요.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 관련된 내용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고했을 때요, 그냥 내용만 나와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강제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는 건가? 특별히 제재가 없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이렇게 벌칙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 109조잖아요, 벌칙. 그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벌칙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차별적 처우나 불리한 처우에서는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과거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산재 관련돼서 이제 이런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면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냥 아예 법령에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넣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 사유를 규정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부상이 있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혹은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2호의 업무상 질병이 뭐냐? 다에 나와요. 다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객의 폭언.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왜 그런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객이 너무 많이 부당한 욕설이나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근로자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콜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하려고 전화를 하면 그 내용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제 심한 욕설과 폭언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규정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요, 정부의 책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1조에 보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제4조에 뭐가 있냐면 정부의 책무가 나와요. 제1항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제3호의 근로기준법, 그죠? 제76조 제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하고 지원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법에. 여기서 제가 실어놓은 것은 뭐냐면, 아까 왜 그 고객의 괴롭힘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직장의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해서 지위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이건 약간 다른 건데요. 고객이 폭언하는 경우,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막말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의해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1항, 2항, 3항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통 이런 근로자들 우리가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죠. 에 대해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제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게 발생했거나 이런 일들이 혹은 발생한 우려가 현저한 경우, 그러니까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조치를 이제 고객에게 뭔가 당했다고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야, 우리 서비스업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무조건 참아야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당한 것들을 이렇게 참도록, 감내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네가 고객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 고객이 뭐라고 하면 네네 하면서 그냥 들어야지. 약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문제를 삼았다는 것만으로 이제 해고하시는 분들 꽤 예전에 많았거든요. 괴롭히시거나. 네, 그러면 안 돼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걸 했을 때에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는 벌칙 규정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휴게 시간 연장해주는 거, 그리고 건강장애 관련 치료나 상담 지원 같은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해요.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사용자는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 응대 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나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혹시나 당연히 없기를 바라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것들을 사업주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이 요건들, 요소들을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주요 판단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행위자예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있고요. 우리 저번에 파견 간단하게 봤잖아요.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그 1항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2호에 보시면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이 사용자의 개념은 아시죠? 여기서 파견 근로자는 뭐였어요? 파견 근로는 내가 A라는 사용자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한 건 A지만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은 B잖아요. 그죠? 약간의 삼명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규율하고 나한테 뭔가 이제 어쨌든 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2명인 거잖아요. 이쪽 A를 지금 파견사업주라고 하고요.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은 사용사업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파견사업주하고 사용사업주가 전부 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즉 뭔가 근로기준법 관련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뒤에 보면 여기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파견 근로자인 거잖아요. 자, 밑줄 부분만 볼게요. 밑줄만.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는요, 이제 그 아까 나랑 근로계약 체결한 그 A,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 있죠. 이 파견 사업주하고 당연하게 안전 배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로계약이 있으니까. 근로계약이 있다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한 이 사용사업주 있잖아요. B라는 분. 이분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뭔가 계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로계약 관계가 나랑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근로계약은 A밖에 없어요. 그럴 때 B가 왜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니까. 일을 시키고 업무 실시를 하면 당연하게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떠한 위험성을 해소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안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만한 혹은 배려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말로 하거나 확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해자는 누구인가? 피해자는 근로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근로자의 고용 형태라든지, 왜냐면 아까 그 비정규직 근로자,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도 가능하잖아요. 아르바이트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고용 형태라든지 근로계약 기간은 불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규직이든 뭐 정말로 한 달만 와서 일하던 아무 상관없어요. 피해자는 이런 것들을 불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행위 장소, 사업장이나 외급 및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에서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인정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사실은 회식이나 이런 거 되게 많고요. 우리가 출장 가다 보면 출장지로 같이 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아니면은 정말로 이분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사적으로 이렇게 괴롭힐 수 있잖아요. 뭔가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화나 문자를 통하거나 아니면 집이 되게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카풀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뭐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려는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불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업무상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업무상으로 좀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메신저들에서도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간혹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건을 볼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3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 요건 조금만 세세하게 볼게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그게 뭘까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팀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되게 뭔가 저 사람의 지시를 거절하면 내가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내 인사고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거죠. 그런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가해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가, 그러니까 쟤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뭔가 거부하지 못할 거야, 이걸 알고 이용하는 거죠. 이것은 지휘명령 관계뿐만 아니라 회사 내 직위나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내 그냥 뭔가 상급자여야 하냐, 상급자가 아니면 안 되냐,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되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 대 집단인 거죠. 나는 혼자예요. 근데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 집단적으로. 그럴 때 개인 대 집단도 어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속 연수 높은 분들도 있잖아요. 뭐 직급은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더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오래 다니셨으면 당연히 아는 것도 많을 거고요. 뭔가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노조에서도 간혹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가 어떤 그 근로자에 대해서 약간의 압박을 가하거나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감사팀이나 인사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타겟팅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뭔가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데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 거부를 하면 저 집단에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이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하고 조금 유사한 판단 요소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내밀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굉장히 피해를 입으면 심각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판단 요소가 비슷한 게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해요. 특히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도요,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위성을 너무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나한테 월급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의 그런 직장에서의 생사 여탈권이랄까? 뭔가 내가 이제 승진할 수 있거나 나의 어떤 행위에 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뭔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를 한다면 관계 우위성을 굉장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 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건 뭘까요? 이게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A 업무를 특정해가지고 이게 있어야만 돼 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건데요.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장지를 가는 경우 혹은 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업무 지시를 하면서 이게 꼭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그 업무에 부수해가지고 행해지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사회성 통념상 뭔가 그 상당하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적정 범위 넘은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팀장님 사건 있잖아요. 디자인 팀장님 같은 경우 그때는 이제 업무상 지시나 주의나 명령에 불만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해갔는데 왜 자꾸 다시 하래? 나 이제 아이디어도 없는데 나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불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그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정말로 이 신상품에 대한 발표를 제대로, 제작 발표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수해야만 그 이후에 다른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되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 이런 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업무상 그 관련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이런 관계 법령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별 예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많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보통은요. 그 폭행이나 폭언이나 반복적인 개인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하고 무관한 일 같은 경우들, 그리고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한 행위.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애매한 지점인데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힘의 일종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사람이 많아요. 인원이 많고 이걸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면 큰 부담이 없는데 저 사람을 괴롭혀서 결국 나가게 할 목적으로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만 계속 무리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해도요. 한 3일 걸릴 일을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6시에 이렇게 던지듯이 주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해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못해요. 그러면 정말 갖은 괴롭힘을 하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주요 비품, 이제 컴퓨터 전화 같은 것들, 뭐 책상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혹은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근로자들한테도 같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직장내 괴롭힘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에도요. 이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 세세한 내용을 같이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요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거 다 법에 나오는 거죠. 그죠?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면벽 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어요. 회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뭔가 그냥 해고를 하면 징계 사유도 없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데 징계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해고를 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했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임금을 그대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지금 부당해고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법에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저 사람이 굉장히 눈에 가시고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은데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그냥 대기 발령을 시킨다거나 혹은 대기 발령은 아니지만 혼자 있는 방에 이제 내버려 두고 그렇게 근무를 시키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기도 주지 않고 뭐 컴퓨터 당연히 안 주고요. 그냥 그 시간 그대로 앉아있게 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도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루 이틀이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앉아있는데 이 사람만 아무것도 아까처럼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벽에다 그냥 이렇게 앉혀놓는 경우, 벽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역시나 화장실 가거나 이런 거 전부 보고하게 하고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어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뭔가 이 사람에게 모욕감을 줘서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 복도 있잖아요, 여러분. 복도 앞에 화장실에 그 앞에 누가 책상을 두고 앉아서 일하겠어요. 근데 비품은 다 주는 거죠. 비품은 주는데 거기에 앉아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보게 하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이거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행위들이에요. 그런 행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의 행사 범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근무 공간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냐는 일반적으로 인사권의 범위예요. 그렇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이것들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거 그대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금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막 이러면서 되게 뭔가 잘 그런 직장 내 예절이나 이런 것도 일처리 방식도 잘 모르니 내가 쟤를 가르쳐야 돼. 쟤를 가르치지 않으면 쟤는 다른 데서 더 크게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의도 자체야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예전에 하셨던 방식, 뭔가 배우셨던 방식대로 굉장히 폭언을 하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통용됐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인격 비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버텨야만 이런 자기와 같은 관문을 거쳐야만 저 사람이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와도 칭찬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모욕적인 발언하고 막 그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막 이런 게 폭행이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인 마음에서는 설령 나는 쟤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쟤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해고나 전보, 배치 명령 등 인사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결을 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이고요.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뭐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이나 정직이나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그러니까 이게 다 통틀어서 부당해고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해고 등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 즉 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행위가 해고의 일환인 거죠. 해고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다.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서 이 행위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시를 좀 많이 가져왔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훈련이나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차별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 정당한 이유 없이예요. 중요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들, 그리고 뭐 휴가나 병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이 힘들고 지치다 보면 좀 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분한테만 휴가나 병가 못 쓰게 하는 거죠. 쉬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나가 떨어지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시간만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근로자들처럼 그냥 밥 먹으러 가고요.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지나치게 감시하면서 너 전화한 거 일로 한 거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일하려고 업무상 통화를 한 건데도 너 다른 사람이랑 사적인 통화했잖아 이러면서 괴롭힌다든지 그런 부분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개인사에 대해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이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괴롭힐 목적으로 얘기 들었어? 저 사람 저 무슨 대리가 그랬대 막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리고 뭐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 이거 너무 당연하고요. 다른 사람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흡연이나 회식 강요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비품 같은 거 안 주는 행위, 아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정 사례 한 가지만 우리 보고 넘어갈까요? 좀 몇 가지, 지금 시간이 조금 되니까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아직도 안 했어? 술자리 좀 마련해. 막 이러면서 야, 날짜 좀 잡아야지. 너 이거 오늘까지 안 했어? 사유서 써와. 막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를 대접하기 위한 그런 술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과급을 받았더니 성과금의 30%는 선배를 위해 쓰는 거야. 너 쓰라고 준 게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자꾸 술자리를 갖고 네가 계산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겠죠. 그냥 봐도. 자, 볼게요. 행위자는 선배고요. 피해자는 후배 직원이고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외고요. 행위 요건은 1번 직장 내 우위, 지위나 우위. 그쵸, 선후배니까. 그죠. 2번 적정 범위? 아니 왜 술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선배인데? 선배한테 무조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상 적정 범위가 당연히 아니니까 이 요건도 충족했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시켰냐?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악화됐겠죠. 악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운전기사 관련된 이제 굉장히 괴롭힘 관련된 케이스인데요. 이 회장님이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분에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운전할 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심각했던 게 뒤에서 머리를 때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에 집중하다가 머리를 맞으면 어때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핸들을 꺾거나 이럴 위험도 있고요.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마구 가격했대요. 얼마나 많이 때렸겠어요. 그리고 더 그런 건 룸미러하고 사이드미러 접어야 된대요.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룸미러랑 사이드미러 접으면 어떻게 운전해요? 아니 이거 물론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럼 내비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도록 계속하면서 이분이 결국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을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많았대요. 이런 사례들이 보고된 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위자는 회장이고요. 피해자는 고용된 운전기사이고 행위 장소는 업무 수행 중인 자동차 아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당연히 이용했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 이게 말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폭언, 폭행은 물론이고 운전에 굉장히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이드미러, 룸미러 접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었고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사실 이것은 폭행이나 어떤 폭언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고해가지고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봐도 왜냐면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했대요. 이거 맞으면 되게 아프지 않을까요?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진 않았지만 정말 때릴 것처럼 막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 앞에서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행위를. 그리고 부장님과 다른 직장 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대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봐도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정말로 직접적인 폭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상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처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심부름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업무랑 관련되지 않은 그런 업무 관련성 없는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래 업무에 더해서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면서 운전기사, 수행비사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조금 그런데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둘이 아니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직원을 동원해서 대표 개인 밭에 옥수수 수확을 하고요. 판매까지 시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킨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없이.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보수적이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였대요. 이럴 때 행위자는 대표, 피해자는 직원, 그리고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외잖아요. 요건 보면 당연히 관계 우위 있죠. 지위 관계 우위 있고 적정 범위 당연히 넘었죠. 왜냐면 대표의 개인적인 용무에 동원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건 뭘까?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사례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런 오해들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분이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인데요. 입사 동기 중에 유일하게 아직도 그 소장으로 승진을 못 하신 거죠.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려면은 이번 근무 평점에서 A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된대요. 근데 평점자인 본부장이요, 이 근무 성적을 지난번에 이어서 B등급으로 통보를 하신 거예요. 이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진짜 본부장님 나 배려도 진짜 1도 안 해주시는구나. 이거 그냥 저 본부장님이 내가 승진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내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자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때 보여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왜 아닌지 볼까요? 행위자는 본부장이고요. 피해자는 영업소 매니저고요. 행위 장소는 영장 내예요. 요건을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있죠. 본부장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인사고과를 담당하니까 근무 평정을 이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위의 우위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업무상 적정 범위 넘었느냐. 여기 보시면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영업소 관리 책임이 있는 영업소장과 매니저에 대하여 최우수 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업소 전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B를 받은 거고, A를 받을 만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우에 B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일 때 B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까지 이분이 뭐 탁월한 업적이나 실적을 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A를 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근무 평정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뭔가 저 사람의 사정을 다 봐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 시스템상. 그래서 이런 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다라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봤어요.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냐. 이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요건은 돼요. 2번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발견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진짜로 저희 한 학기가 잘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할 때마다 지금 수업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종강 얘기를 계속 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참 되게 이렇게 뭔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여러분이 버텨온 시간들이 참 되게 귀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과 진짜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대학원 수업이 그렇잖아요. 사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도 하면서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학기는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나중에 또 밖에서 만나도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방학 보내시고요. 잘 쉬시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